안녕하세요. 오늘 헌법의 기초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로 국가 형태와 국민 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헌법 조문으로 치면 오늘 배울 것이 이제 제1조에서 4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법의 기초 제4강 국가 형태,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의 국가 형태론의 규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를 국적과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 국민 주권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살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질서를 공부해보자. 오늘은 헌법 1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헌법 1조입니다. 이게 특히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요즘 많이 이제 외치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 이항이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헌법 1조입니다. 사실 헌법에 제가 강조하는 제1조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이고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헌법 10조 주권조항과 인권조항 이 두 기둥이 사실은 헌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민주공화국이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민주주의와 공화국 전체를 함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우리가 모든 구성원들 전체의 합의에 의한 정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합의에 의한 정치. 그래서 이제 꼭 민주주의에서는 이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토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심층적으로 보면 바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는 표현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요즘 이제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려야 될 건데 표현을 하려면은 의사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경청도 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합리성을 또 견지를 해야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은 민주주의는 합의에 의한 정치고 또 따라서 토론에 의한 정치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이 토론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성실히 한다 하더라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안의 성격상 지금 결정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또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비로소 표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하지 않으면 결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에 의해서 박수치고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표결은 당연히 이제 다수결주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오랜 전통상 다수결주의가 제일 무난하다 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다 이렇게 해서 토론도 뭐 대충 생략하고 그냥 표결부터 해버리면은 엉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풍조가 민주주의는 됐는데 토론이 거의 생략이 되고 토론해서 뭐 하냐 그냥 표결하자 이렇게 해서 다수결주의로 가는 표결주의 흐르다 보니까 아주 형식적 민주주의가 되고 또 더군다나 이 표결 이 다수결주의에 패거리가 들어가 가지고 패거리 문화가 작동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이 요즘에 만연한 그런 풍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전체적으로 헌정이 지금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토론, 가급적이면 진정한 토론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평소에 단순한 것은 토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성의껏 토론에 붙이고, 자료도 충분히 주고, 정말 둘러앉아 서로 존중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시간은 없다 할 때는 할 수 없죠. 다수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민주주의도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구태 공화국 얘기가 거의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정치까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의 횡포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테네 이후에 세계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한 국가들이 다 좋긴 좋았는데 문제는 항상 다수의 횡포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또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제 결국 올바른 데로 가지 않고 그 그릇된 것으로 다수의 이익, 일정한 집단, 그러니까 국회로 말하자면 그냥 다수당이니까 알아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횡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의 견제 장치로 공화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리퍼블릭이죠. 이제 공화국이라는 것은 리퍼블릭인데요. 그 사실 민주주의의 순수한 민주주의, 정말 그 참된 민주주의로 가면 공화국의 정신도 다 발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공화국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 리퍼블릭인데 이것은 함께 살아야 된다. 레스퍼블리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지금 영어로 하면은 커먼윌, 아무튼 커먼윌 이렇게 했는데 커먼웰스라고 해도 돼요. 아무튼 윌 혹은 웰스인데 공공선, 커먼 굿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공동의 선을 향해서 가자. 다수의 횡포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공화주의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공화국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화국은 그런 뜻인데 또 일반적으로 또 리퍼블릭,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은 이제 전혀 다르게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화국은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주국이 아니다. 군주국가의 반대말로 많이 쓰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 국가로 보면서 군주국이 아닌 나라를 공화국이다. 결국 시민, 이제 요즘 말하자면 국민의 국가가 바로 공화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주가 없으니까 공화국이죠. 근데 세계에는 지금도 몇십 개국이 적어도 형식적인 군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떤 나라든지 지금은 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 군주는 거의 형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뿐이지 지금 완전히 전제적인 의미의 군주 국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공화국 하면은 왕국과의 반대, 군주국과의 반대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또 미국에 있어서의 미국 초기 1787년에 연방헌법 만들고 할 때 공화국을 얘기할 땐 그때는 또 다르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또 의미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신 그러니까 의회에 뽑힌 대표자들 중심의 대의제 국가가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긴 쓰였는데 지금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군주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의 국가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민주공화국은 상보관계 전체 국민들 전체에 의한 통치국가인데 다만 그것이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존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화국에 관해서는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몇 공화국입니까 지금? 그래도 좀 올해 우리 지금 나이를 드신 분들은 6공화국까지 왔다가 지금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개 1공화국은 1948년 이승만 정부를 1공화국, 2공화국은 4.19 이후에 잠시 있었던 그때를 4.19 혁명 이후의 정부라 2공화국, 3공화국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세운 1963년 이후에 제3공화국, 4공화국은 실제로 부른 적은 없지만 5공화국의 이제 전두환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4공화국이 유신정부인데 1972년 유신정부라고 했어요. 4공화국이라고 하지 않고 쿠데타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래서 유신정부가 4공화국에 해당하고 80년에 이제 5공화국에 이제
5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6월 항쟁,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6공화국이 됐습니다. 큰 이제 거의 정변에 가까운 그 혁명들이 게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이렇게 붙여졌는데 87년 이후에 첫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그다음에 93년에 맞죠? 93년에 YS가 들어섰어요. YS 김영삼 대통령은 6공화국의 2기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군사정권하고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6공화국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문민정부라고 하겠다 해서 6공화국의 2기가 아니라 문민정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98년 됐나요? DJ 대통령은 뭐 민주운동을 하는 거는 같지만은 또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또 3기도 싫고 또 문민정부의 2기라고 하기도 또 그것도 싫다 해가지고 국민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정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뭐 그 후에 참여정부,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냥 이명박 정부로 불러달라.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로 불러달라 해가지고 6공화국까지 오다가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공화국 정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는 과연 공화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헌법적 주제로 어렵습니다. 왜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화국 했다가 왕국으로 한번 갔다가 또 오니까 이제 제2공화국, 또 왕정으로 갔다 또 돌아오니까 3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데 우리는 다만 쿠데타 내지 이런 혁명적 상황 같은 것이 게재가 돼서 헌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화국 이렇게 순서를 부르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것을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은 1919년도 3.1운동, 3.1혁명 이후부터 공화국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첫 이제 임시 헌장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왔고 또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국의 이 뿌리는 또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독립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화주의자들이 해서 안청호 선생 등 공화국에 대한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유가 됐다는 것도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조선시대는 당연히 군주국이었죠. 군주국이었는데 이제 이 1897년 대한제국이 생기고 이제 고종 황제 체제로 가면서 약간의 이제 이 개화파들 요 시기에 입헌군주제 형태가 그리고 군주도 있고 공화주의도 있는 이것이 논의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 식민지화로 되는 이런 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1945년 지나 48년 헌법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이제 출범의 이 시기로 이제 잡는 거는 또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역사책을 보면은 민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조선시대 또 선량한 군주들은 뭐 중국을 봐도 그렇고 다 이 민들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이 동양의 전통도 그렇고 유교의 전통에서도 민을 하찮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군주는 바로 이 민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들은 유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민본이지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는 좀 이렇게 역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까지는 신경을 쓸 때가 이제 군주 정치 중에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가 이제 잘한 민본주의자죠.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다 민본주의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뭐 민본이고 뭐가 없는 이렇게 이제 타락한 군주국이 돼버렸는데요.
어쨌든 민본주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역시 주권자가 국민이고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비해서 민본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남은 그냥 국민을 위한 정치 정도까지 기억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동양의 전통은 민주주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오늘날도 이 동양 삼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2조를 한번 같이 보죠.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국민과 재외 국민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은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제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혈통주의가 강한 나라죠. 그래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신대륙에 그냥 이주한 사람들로 이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출생지주의 원칙이고 확연하게 다른 두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또 역시 양쪽을 다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혼합이 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국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국민이 되는 요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국적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에 관한 부분 이렇게 2항인데 2항 제2조의 2항이죠 이게. 그런데 이 재외국민은 우리가 못 살 때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거들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하니까 당연히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배려를 이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또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워서 나가는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지 않겠어요.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기의 모국과의 이 끈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더군다나 잘 살수록 더군다나 그렇게 돼 있죠. 아무튼 그래서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쩍 늘고 실제로 해야 될 과제로 돼 있습니다. 교과서 중에 하나가 외국인에 대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로 시작은 했지만 오늘날의 헌법은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인류를 향해서 가는 보편 원칙을 가능한 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유엔이 있고 또 세계 뭐 국제화도 좋고 아니면 세계 정부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계 정부도 꿈을 꿔야 됩니다. 뭐 지금 국가 간끼리도 이렇게 알력이 크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세계 정부를 향한 꿈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국민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국적법의 이상이라고 할까 이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뭐 국적법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논란들이 생기는데 이중국적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중국적 이거 뭐 참 나쁜 사람들이다 무조건 이중국적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국가가 점점 커지고 사는 방식들이 다양해질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기에도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익에도 별로 손상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별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감한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통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좀 더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한 내용 중에 하나로 남아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게 외국인들도 점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을 하는 것은 선진국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한 거주 연수를 채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헌법의 지향점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국적법이나 재동포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그 다음에는 3조로 가죠. 3조는 영토 조항입니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토뿐만이 아니죠. 영해도 있고 영공도 있습니다. 헌법 3조에서는 영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영토로 지금 규정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부속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서는 섬이고 부속은 그 인근에 있는 한반도 거기에 이제 속한 그런 섬. 이게 우리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까지도 이제 포괄하는 이런 영토 조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다 보면 북한은 뭐냐? 대한민국은 48년도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38선 아래에서만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헌법 자체는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북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하 법률 모든 공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집단 해서 불법 집단으로 규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정권은 불법 집단이다, 이제 불법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헌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지탱하는 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972년도 이후 특히 이제 현행 헌법이 들어오는 1987년의 헌법에서는 4조가 이렇게 됩니다. 4조를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제3조와 제4조가 이게 함께 봐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헌법 4조는 통일인데 이제 평화적 통일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통일 조항과 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의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의하면 북한은 불법 집단이 되는데 불법 집단인데 4조에서 유신헌법 이후부터 서서히 남북 대화가 시작돼서 87년 헌법에서는 아예 이 조항이 평화적 통일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불법 집단하고 어떻게 평화적 통일이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불법 집단은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토 조항의 완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는 순간에 영토 조항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3조가 사실상 변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제 헌법의 변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결국 대한민국은 38선,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선이죠. 휴전선 이내 이거 대한민국의 우위는 북한이라는 또 다른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또 그렇게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식 입장은 북한도 국가라고 어느 정도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또 하나의 국가를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 가입을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국가성은 북한도 굉장히 강해졌죠.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정한 이제 사건 속에서 할 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입장은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이거랑 관련해서는 그냥 대화의 상대기도 하고 또 적대 국가기도 하고 하는 이중적인 관계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랑 관련해서 또 이제 영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해도 지금 과거에는 뭐 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만 주로 이제 이게 어업과 관련해서만 문제가 됐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꽤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독도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중국까지 들어서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뭐 센과구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해 분쟁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이제 우리도 이런 영해 부분으로 또 개입이 뭐 많이 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면에서 이제 영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영해라는 것은 이제 영토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바다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제 해양법상으로 지금은 대체로 이제 3해리, 6해리, 뭐 이렇게 9해리, 12해리인데 되게 12해리설 이 정도로 해서 자기의 영해에 이거를 이제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2해리 뭐 대개 다 12해리가 이제 다 돼 있죠. 일본도 그렇고 또 북한도 또 12해리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 부속도서까지가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끝 지점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죠.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렇게 모든 공권력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불법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영해죠. 공해하고 다릅니다. 이제 영해하고 다른 건 이제 공해. 공해는 이제 공해에서 지켜야 될 수칙만 지키고 누구의 영토도 아니니까 누구의 땅도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별도로 있다고 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의 이제 3국, 4국의 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알력이 있는 가운데서 영해의 중요성이 지금 생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북한과의 속에서 나오는 게 또 NLL이죠. NLL 북방 한계선이라고 나오는 이건데 이거는 영해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이것은 NLL은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이거로 치면은 휴전선이 어떻게 쳐졌나요? 아무튼 38선하고 다르게 휴전선이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 육지에 관해서만 군사 분계선이에요. 휴전선이라는 말도 군사 분계선인데 이건 육지에 한해서만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 대해서는 여기 없단 말입니다. 분계선이. 그런데 이제 이쪽 서해안을 보면은 옹진반도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제 뭐 백령도, 연평도를 보면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보다도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은 그러니까 12해리설로 하면은 이걸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고 여기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그래서 이게 12해리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쪽에 아무튼 이 선상에서 가급적이면은 양쪽의 끝 지점에서의 등거리로 대충 정한 겁니다. 대충 이 정도를 우리가 정해놓고 이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NLL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합의한 것도 아니고 NLL 우리 선박과 우리 어선은 이 이상은 나가지 말아라고 하는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이 선 이상으로는 가지 않기로 하고 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 보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해석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NLL은 영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각도해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충돌과 이런 부분에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헌법의 원리에서 국민주권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헌법의 원리는 과연 뭐냐? 헌법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헌법학 책에서 헌법의 원리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로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법치주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대체로 공통적으로 다 우리나라 헌법책들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헌법의 원리는 헌법이냐 아니냐?
헌법 조문은 아닙니다. 이건 헌법 조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조문으로 구성된 게 없거든요. 근데 조문으로 구성되지 않았는데 왜 모든 헌법책에서는 원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느냐.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는 개별 조문이 지향하는 어떤 이념의 하나의 프린시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3단계로 어느 정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 헌법의 정신이 있고, 헌법의 정신, 그다음에 헌법의 원리, 그다음에 헌법의 조문. 이 3단계로 보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헌법의 전문은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은 헌법의 뭐 정신 혹은 이념도 뭐 거의 정신으로 볼 때 헌법의 정신과 이념은 거의 헌법 전문에서 축약이 돼 있고 헌법의 원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없지만은 이 헌법 조문들을 좀 이렇게 대개 가치를 압축을 했을 때 어떤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리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 뭐 원리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원리로 쓰고 있는데 원칙, 어떤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게 원리이기도 하고, 조문을 압축시킨 게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 본문과 정신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건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만 헌법 조문을 해석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를 할 때 헌법 원리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헌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조문을 안전하고 바르게 또 정책 위반할 때도 우리가 정책 위반할 때 대체로 어떤 정신과 어떤 헌법 원리에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헌법 원리를 배우는 어떤 것이고 이제 그런 학습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국민주권 원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하는데 이제 국민주권 원리가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되풀이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원리들을 제가 이제 이 헌법의 기초 시간은 뭐 대부분 다 원리들을 중심으로 헌법 조문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런 원리들 지금 뭐 예를 들어 국민주권 원리나 또 지금 또 뭐가 오늘 배울 게 자유민주주의 원리 이렇게 있잖아요. 앞으로 배울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사회국가 원리 있고 법치주의 원리, 평화국가 되게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초기 저는 이제 그걸 좋게 보면 이제 고전기 클래식 초기에 국민주권 원리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달라졌다는 걸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주권 원리의 초기, 예를 들어서 루소나 또는 뭐 로크나 아무튼 초기에 이런 그 계몽주의자들 또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시대 정치 원리, 국민주권 원리들이죠 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변화돼서 오늘날에 와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국민주권 원리기는 한데 다르다는 거죠. 그 초기하고는. 그래서 초기를 할 수 없이 형식적 국민주권 원리라고 치면은 지금은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다 이렇게 말이고 이것도 자유민주주의 원리도 초기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있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있지만 사실은 실질화된 걸로 좀 우리가 자꾸 이제 봐야 되고 또 법치국가 원리도 형식적 법치국가 원리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실질적 법치국가라는 게 그럼 과연 이게 뭐냐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책을 보셔야 이제 초기에 이 고전적인 원리와 지금의 변화된 현대 헌법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이 사이에 이 충격을 준 부분이 대체로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해서 이제 큰 서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이론들이 해서 그 충격으로 변한 것들이 다 오늘날의 사회복지 국가의 그런 원리들이다. 또 그런 가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회주의 그러면 지금 국민주권 원리랑 관련해서 보면은 초기에는 군주주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주권 원리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주권 원리는
정말 일부 사람들의 국민만 주권자였죠. 나머지 사람들은 말만 주권자지 실제로는 국민으로서도 아직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각성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정치적 각성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선거권이 없었고 대체로 제한선거 시대였고 제한선거도 10% 이내만 선거권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민주주의답지 않았던 민주주의였는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확대를 되고 이제 하는데 이런 데에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회 주권 원리 또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최고다라는 이 법률 법치주의 원리 이게 다 이제 허구라는 거죠. 이게 다 당시로 보면 이 허구성을 드러낸 이론들이 거의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원리가 다 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을 하는 가운데 이 사회주의 원리가 별도로 만든 사회주의 국가도 생겼죠. 이제 소련을 비롯해서 아무튼 오늘날의 북한이나 중국의 이 정치 체제까지도 다 사회주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체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국민주권과 관련해서 보면은 인민주권입니다. 이제 인민주권이고 그리고 정치 체제로 보면 여기는 제한선거에 입각해서 대의제 원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의제 이렇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인민주권에서는 대의제 부정하고 제한선거 부정하고 온 인민주권이 소비에트로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민주제를 해서 인민의회를 만든다. 인민대표자회를 만든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믿기지는 않는데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완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헌법과 정부 형태를 추진을 했어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허구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또 허구라는 거예요, 서로.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는 일단 거의 붕괴 상태로 가도 이제 보이게 됐는데 이런 와중에 그러면 국민주권 국가들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제한선거는 보통선거로 결국은 다 바뀌었고 대의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가급적이면 이 직접민주제의 정신, 그러니까 이 인민주권의 원리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좀 그러니까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대의제 원리. 그러니까 계속 선거제도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인민주권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광장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광장의 뜻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이 대의제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선거제도가 잘못되면은 광장의 목소리 따로 국회의 목소리가 따로 도니까 그래서 이 지방의회든 국회든 간에 아니면 공직자를 뽑는 모든 공무원들 판사 할 것 없이 이 인민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광장의 목소리를 최대한도로 그래도 그 뜻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돼야 되죠. 이 광장의 목소리가 정답 자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장의 목소리는 요약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대의제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원래 측면으로 보면 광장보다 더 똑똑하고 광장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서 해야죠, 정치를. 아마 그런 대의제를 우리는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이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다.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지향 목표는 이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인민주권 원리든 뭐 국민주권 원리든 간에 최고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대개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원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말 그대로 너무 좋죠.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간섭 안 받고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주로 경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 부분이나 이제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면 언론의 자유라는 거, 표현의 자유를 보시면은 뭐 뭐든지 다 얘기하라라고 하는 게 서양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이제 아무튼 경제 부분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하다가 하니까 경제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독점이 시작되고 자본에 집중이 된 거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노동자와 사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제 사회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사회주의도 생기고 아니면 사회주의가 또 아니다 해서 파시즘적인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극좌가 있으면 또 극우도 생기는 이 파시즘 독일의 히틀러로 대표되는 이런 쪽으로 막 갈라집니다. 이제 정치 그 원리들도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경험한 이후에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또 독일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고 헌법 4조에도 있고 또 헌법 8조 정당과 관련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저는 좋게 말씀드려서 실효화, 훨씬 실질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를 정말 부정하는 그런 입장은 인정을 못하겠다. 원래 민주주의는 상대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어떤 생각도 다 용인하겠다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근데 안 되겠다. 이 정치 체제로는 극우와 극좌는 곤란하다. 이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못하겠다. 말하자면 정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약간의 공격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혹은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회가 좀 안정될 때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투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통진당이 해산이 됐죠. 또 국가보안법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국가보안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더 좋은 정치사회고 정말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본래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가급적이면 가까운 의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개 이제 국가 형태와 국민 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학자습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